예, 안녕하십니까. 허현강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4일입니다. 제15회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문화재와 척추 동해송에 대한 해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초과학을 말하다. 세계 인류에게 디지털 문명의 길을 밝히다. 라는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여기 초기 화면에 미수 허목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의 엠블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문명 시대를 설파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임진강 문화권의 실학의 부활을 예고하고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미수 선생께서는 디지털 문명 이미 400여 년 전에 디지털 문명을 구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초과학을 구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서부터는 이 초과학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미수 선생 묘역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강서리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민통선 아닙니다. 지금 여기 넘어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고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미수 선생님 묘역인데요. 지금 이 묘에 우리 미수 선생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이 비석은 여기는 뭐 신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비석은 이 돌이 국내에 요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 돌을 어떻게 구해 오셨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돌을 다시 말해서 일월석이라는 것은 낮에는 햇빛에 빛이 나고 밤에는 달빛에 빛이 난다는 그러한 신비의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속물들도 색깔이 또 특이하죠. 여기는 특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측에 검은색 그림이 미수 허목 선생이 삼척에 세우신 척추 동해송입니다. 이게 지금 삼척 육행정에 이게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이 글씨를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씨는 그 전서체라고 그래서 미수 선생은 이 전서체의 동방일인자라고 하죠. 이거는 고대 시대, 즉 당군 시대에 이 글씨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걸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고문서를 쓰신 우리 미수 선생이 특이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반 한문으로다가 그걸 이렇게 풀이를 해서 썼습니다. 이걸 잠깐만 읽어드리면 영해망양의 백천조종이라 기대무공이요 동복사해는 무조무속으로 고위대택이다. 이렇게 이어져서 요 끝까지 가는데요. 요 설명은 다음 시간서부터 구절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어디서 배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연천 올해 10월 달에 했던 미술문화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에 걸쳐 이 연천의 영상은 가을, 학문과 예술을 기리는 연천군하고 축제가 열립니다. 연천문화원에서 만든 겁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경세가 미수 허목. 허목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여 학문과 예술이 함께 피어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미수 허목 선생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학자이자 실학적 사상가입니다. 정치, 경제, 예술 전반에 걸쳐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학문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전서체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었습니다. 붓 한 획의 품격과 절제가 깃든 예술. 오늘날에도 그의 서예는 동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목의 사상은 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백성을 위한 학문, 실천하는 예술은 이 시대의 연천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미수문화제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허목의 학문과 예술을 현재의 문화로 되살리는 축제이자 연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장입니다. 이 미수 허목 선생은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나시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돌아가셨고 묘도 여기에 있고, 원래 이분이 탄생한 곳은 서울 창선방입니다. 아버지의 임지에 따라서 전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신 곳이 미수 허목 선생이신데, 나중에 말년에 왕직면 강서리에 자기 고향 선산도 있고 본향이 거기에요. 거기에서 은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서예가들이 허목의 정신을 기리며 참여한 미수 서예대전. 붓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글자, 그리고 마음. 연천의 땅에는 허목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학문이 꽃피었던 유적지를 걸으며 사람들은 연천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밟아갑니다. 허목의 시대가 음악과 춤으로 되살아납니다. 예술은 시대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저희는 여기 캠핑장 왔다가 점심 먹으러 오는 길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여러 체험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의 거리. 전통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그 6.25 이후에 그 전통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미수 선생의 전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미수 선생의 그 훌륭한 업적이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척에 가면 척추 동해비라고 서 있는데, 그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바다의 조수를 물리친 비문이 척추 동해성입니다. 그 동해성을 세움으로써 그 해일이 일어 삼척 동원이 다 물에 잠겼던 것을 비석을 세움으로써 사라지게 해서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을 살리게 만든 게 척추 동해성인데요.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미수문화제를 14회를 했는데 너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고요. 불모지인 연천에서 다시 재조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정신이 살아남으로써 우리 연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천문화원장 이준영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 주신 연천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다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문화가 바로 미술문화제와 같은 그러한 문화제가 살아서 지역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미수문화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학문과 예술이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정신은 남습니다. 연천은 오늘도 그 뜻을 잇습니다.
예, 이것은 척주 동해성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강원도 귀중한 삼척시 자리니까 정라동에 들어보시기 있는 바랍니다. 육향산. 이곳에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던 비석이 하나 있다. 이 비석은 바로 척주 동해비다. 여기서 척주는 삼척의 옛 이름이다. 비석의 높이는 170cm, 너비는 76cm이며 검은색 오석으로 만들어졌다. 척주 동해비는 현재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척주 동해비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에 새겨진 글을 종이에 탁본한 다음 집에 소중하게 보관했다. 신묘한 힘을 지닌 비석이니 이 탁본을 집에 간직하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척주 동해비가 무엇이길래 그러는 것일까? 이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허목. 그는 오랫동안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60세가 넘어 뒤늦게 관직에 올랐다. 그러던 중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이 붕어하게 되었고, 이때 서인과 남인은 효종의 계비가 상복을 입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인데,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는 송시열, 남인의 우두머리는 허목이었다. 예송 논쟁에서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남인은 실각하게 되었고, 이 일의 여파로 허목은 좌천되어 삼척의 부사로 가게 되었다. 허목은 비록 좌천되어 삼척으로 오게 된 것이지만 지방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며 주민들을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 당시 삼척은 잦은 해일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거센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시내까지 자주 밀려 들어왔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에 물이 범람했다. 해일이 몰려올 때는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원 마루에까지 바닷물이 밀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재산을 잃기도 했으며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자 허목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61년 허목은 바람과 파도가 거센 동해를 달래기 위해 글을 지었다. 그 다음 허목은 자신의 특별한 서체인 전서체로 이 글을 적었고 이를 빗문으로 새겨 비석을 만들었다. 허목이 비석에 새긴 문장은 동해송이라고 한다. 동해송은 총 192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 바다를 예찬하는 내용과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척주 동해비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허목은 주역에도 아주 능통했던 인물로 척주 동해비는 주역을 바탕으로 풀이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허목은 유학자였지만 도가의 인물들과도 교류하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척주 동해비의 비문에도 도가의 주술적인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허목은 이 비석을 정라항, 즉 지금의 삼척항 앞에 있는 말리도라는 돌섬에 세웠다. 그런데 비석을 세우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한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바닷물이 넘쳐 시내까지 들어오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한 비석의 위력에 감탄하며 이 비석을 퇴조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조류를 물리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척 부사 허목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자 농작물의 피해도 적어졌고 어부들은 파도가 잦아든 바다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도 조금 더 윤택해졌다. 그 후 허목은 2년간의 짧은 삼척 부임을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 삼척 부사로 새로 부임해온 사람은 허목이 있던 정파와는 반대 정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이방으로부터 척주 동해비에 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자 신임 부사는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비석을 깨트려 버렸다. 그런데 비석이 사라지고 난 뒤 삼척에는 다시 거센 풍랑과 해일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이 치솟았다. 하지만 비석은 이미 깨져 사라져 버렸기에 신임 부사는 난감하기만 했다. 그때 관리한 사람이 조용히 신임 부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허목은 앞날을 내다보고 당시 비석을 만들 때 두 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목은 이 사실을 한 어린아이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려주었는데 그때의 아이가 바로 지금의 이관리였다. 훗날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비석을 꺼내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비석은 동원의 대청 밑에 묻혀 있습니다. 신임 부사는 그 비석을 꺼내라 지시한 다음 육향산 동쪽에 비석을 다시 세웠다. 이때가 1710년이었다. 비석을 다시 세우고 나자 바다는 다시금 잔잔해졌다고 한다. 그러자 비석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신묘한 비석의 힘에 놀라워하면서 비석의 글씨를 탁본해서 집에 소장하기 시작했다. 비석에 담긴 신비한 위력이 재해를 물리치고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척주동해비에 글을 넣은 병풍이나 도자기 제품 등을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비각이 세워졌다. 현재 있는 척주동해비는 첫 번째 비석이 사라진 후 다시 세운 두 번째 비석이다. 처음에 허목 선생이 정라항에 세웠던 것을 두 번째 세울 때는 육향산 동쪽에 세웠고 이후 1969년에 다시 지금의 위치인 육향산 정상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척주 동해비는 지금도 육향산 정상에서 동해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그런데 삼척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척주 동해비를 세울 때 허목 선생이 남겼다는 예언이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지금의 작은 해일이나 수해는 나의 비석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 관동지방에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거대한 물난리가 닥쳐올 것이다. 대화재가 일어나면 관동을 떠나서 다른 내륙으로 갈 것이며 그나마도 안 되면 두타산 꼭대기에 솥단지 하나 들고 피난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허목 선생은 관동 지방에 큰 화재가 일어난 후에 커다란 물난리가 닥쳐온다고 예언했다. 예언에서 말한 두타산은 현재 동해시에 있는 산이다. 이는 척주 동해비가 세워진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높이는 1357m다. 허목 선생은 이 정도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해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지구의 지축 이동이나 극이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거대한 해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랫동안 동해 삼척 지역의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신묘한 비석 척주동해 비,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우며 남겼다는 허목 선생의 두려운 예언. 이 예언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삼척과 동해 지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이러한 꿈 같은 얘기가 사실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한 신기한 얘기들을 현실로 잘 풀어나가서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고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 15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